자, 이번에는 우리 현대도시와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 도시계획 헌장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도시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이제 포스트 포디즘을 통해서 뭔가 뭐 다양화, 뭔가 협업화, 이런 개념을 배워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계기에는 헌장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헌장이라는 것은 이제 계획가들 혹은 어떤 주체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의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중요한 우리 4대 헌장이 있죠. 도시계획에 아테네 헌장, 마추픽추 헌장, 마가리트 헌장, 뉴 어바니즘 헌장까지 기본적인 헌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들 쭉 살펴보고 그 속에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도시계획과 이제 패러다임, 개별적인 헌장들, 아테네라든지 마추픽추, 마가리트, 뉴 어바니즘까지 살펴보는 걸로 해보죠. 자, 현대도시계획, 포스트 포디즘에 따라서 만들어진 도시계획은 어떠냐? 자, 언제, 누가, 무엇을 위하여 수립하는가에 따라서 대상과 목적, 접근 방식이 변화해야 된다. 자, 뭔가 포디즘적인 성격에서는 뭔가 국가 주도하에 정해졌다면, 이제 포스트 포디즘, 현대 도시계획의 성향에서는 다양한 주체에 대한 다양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 같은 경우, 이제 과거 포디즘 같은 경우에서 본다면, 물적 계획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공간에 대해서만 설계를 했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자, 목적은 이상적 계획이다. 어떠한 이상이야. 뭔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상을 꿈꾸고 그것에 대한 플래닝을 했다면 이제 현대도시계획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로만 살기 좋은 도시 만들겠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거주민의 입장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어떤 건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거고 자, 대상, 개별적 계획. 하나의 목표였어요. 여기 개발하자. 이거 담장 허물자. 이런 식의 하나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광역적이고 광범위하고 시너지 효과, 복합적인 걸 다 고민하자는 거죠. 또한 목표가 이제 기능주의에 입각해서 편리성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보다 쾌적한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해서 추구하자는 거고. 자, 근대 도시계획의 주체. 누가 개발하느냐? 국가가 하고요. 현대도시계획은 주민참여의 기회가 확대됐다는 거죠.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 또 보면 주민들과 함께하는 개발이니까. 방향은 근대 같은 경우 도시 재원시설, 기반시설 늘리기 급급했어요. 기반시설 늘려주고 그 도시의 육성, 성장을 위해서 경제력 성장을 목표였다면 현대도시계획은 도시 경쟁력, 도시 브랜드 가치, 도시 디자인, 공공 디자인 이와 같은 식으로 무언가 조금 더 아이덴티티를 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제 포디즘적인 그런 내용으로는 물적, 이상적, 개별적, 편리적, 정부 주도의 그런 플래닝이었다면 이제 현대도시계획은 뭔가 종합적이고 실천적이어야 되며 광범위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할 줄 알며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현대도시계획의 패러다임과 방향이겠죠. 자, 그래서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지방화에 따라서 도시는 다양화되고 다방면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자, ESS,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고유가치, 고유 자산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또한 친환경 도시, 에코시티죠. 유비쿼터스 도시. 언제 어디서든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통한 언제 어디서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세계 도시. 무언가 전체적으로 글로벌화 되는 거죠. 왔다 갔다. 그리고 창조도시. 어떤 창조 계급들이나 새로운 문화산업,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그와 같은 도시들. 그리고 도시의 성장 관리. 이제 스마트 그로스 해가지고, 매니지먼트죠. 뭔가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키우자. 무분별 확장이 아니라 개발을 하면서 억제도 하고, 가자는 그런 ESSD의 하나의 일종일 거고 도시재생 도시화에 슬럼화된 그런 공간을 재활성화해서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도시가 해야 되는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또 성장관리 제도나 스마트 성장, 입체 복합 이런 내용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 하고 있던 게 살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혹은 매력적인 도시 만들기, 뭐 이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대 도시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같은 게 보면, 자, 고도성장기의 공급 위주의 도시 개발 구조에서 탈피하자. 개발을 막 하던 그런 이제 고도성장기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주변과 함께 조화로워야 되고, 그 세계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도시는 바뀌게 된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ESSD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 기존 도시를 통한 도시 재생,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재활성화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본다면, 우리가, 현대 도시의 패러다임, 방향성 같은 경우 이제 성장 관리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개발도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주자. 그래서 성장 관리에는 이제 어반 그로스 매니지먼트다 해가지고, 집중과 분산. 모을 때 모으고, 쪼갤 때 쪼개고, 그쵸? 커뮤니티. 사람들과의 이런 의사소통 얘기도 강조돼야 되고, 입체적 토지 이용과 기능적 토지 이용. 믹스트 유즈죠. MXD. 뭔가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한다. 그래서, 스페셜 조닝 같은 경우도 있고요. MXD. 복합용도 개발도 있고, 화이트 조닝이든 유클리드 조닝이든 해서 별도의 조닝제를 만들어서 이런 토지 공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하자는 거고, 이런 성장 관리나 이런 내용을 통해 본다면,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 시티, 도농통합 시티, 임팩트 피, 뭐, 동총 도시권, 농도지구, 뭐, 엄청나게 다 내용들이 합쳐지고, 분산되고, 도시를, 기존의 도시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광역적으로 보자. 이런 개념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이거 얘기 한번 나왔을 텐데, 이런 내용들. 도시 문제의 시발점은, 도시의 성장, 시간 대비 발전 속도와 농촌의 시간 대비 발전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갭이 일어난다. 이런 걸 통해서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흡입과 압축효과 뭐 이런 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적정하게 관리해서 운영하자. 뭐 이런 개념들의 내용이 되겠죠. 자, 성장 관리의 패러다임이 봤고요. 자, 지속 가능성. 자, ESSD나 에코시티, 녹색 도시와 같은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뭐 그린벨트다, 뭐 공공재에 따른 외부가를 규제하자, 뭐 TDR, PUD 이런 것들도 TDR 같은 경우 용적률 뭐 용적률 거래도 있고 뭐 TDR 같은 경우 개발함에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법들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도입되는 방법들이고, 문화정보 패러다임, 뭔가 장소성이나 공공공간의 아이덴티, 그리고 뭐 창조산, 소셜 네트워크 기능 강화 등 이런 걸 통해서 도시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정통문화, 향토문화, 축제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뻔한 얘기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고 있는지. 그럼 이렇게 뻔한 얘기들이 지금 우리가 충분히 들어보고 공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뻔한 얘기를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됐는가를 살펴본다면 그것이 아마 보다 도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 지금 제가 봤던 우리 뭐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성장관리 그리고 뭐 지속가능성, 문화정보 이렇게 봤는데요. 도시개발의 개발 기법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죠. 스마트 그로스, 성장관리죠. 성장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어쨌든 개발해야 되고 어쨌든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도심 재개발, 환경과의 성장의 조화를 추구한다. 그렇죠? 뉴어바니즘, 자동차 공간을 사람에게 공간으로서의 개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반 빌리지, 도시를 마을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자. 컴팩트 시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직주 근접, 오픈 스페이스의 보전, 그리고 TOD, 대중교통 지향의 복합용도 개발. 지금 이런 용어들 다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또, 뭔가 MXD,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해라. 에코시티, ESS, 지속가능성을 따라서 뭔가 좀 더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자는 거고요. 카본제로 시티, 저탄소, 뭔가 그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도시 만들어보자. 그린시티, 에코시티가 이어지는 개념일 것이고, 슬로우시티, 느림의 미학을 통해서 바쁜 현대사회를 조금 더 천천히 살아보자.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겠죠.
또 문화도시, 뭔가 역사적인 거, 예술적인 거, 그런 공공성인 장소로 보다 활성화시키자는 것도 있었고, 창조도시, 크리에이티브 시티에서 정말 뭐 창조 계급들이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마을 만들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공간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그런 개발, 그리고 건강도시, 그래서 밖에 또 살고 싶은 도시 등등 엄청나게 많은 도시계획의 방향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의 방향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등장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넌지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니어바니즘이 뭐다? TOD가 뭐다? 마을 만들기가 뭐긴 뭐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작하게 되는 계기라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 계기가 뭐다? 도시계획 헌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아테네 헌장과 마추픽추, 마가리드, 니어바니즘 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헌장의 내용 속에서 도시가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의 방향성, 도시계획의 흐름, 개발의 기법, 방향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아테네 헌장을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계획 헌장의 첫 번째로 아테네 헌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아테네 헌장. 자, 1933년 어디에서? 아테네에서 발표했다는 거죠. 자, 한 세기 이상 누적된 자유방임적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으로 인한 황폐화된 도시 환경을 치유하자. 자, 한 세기 이상 누적된 산업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무분별한 소품명 대량 생산과 같은 뭔가 이런 도시 환경이 너무 병폐화되고 안 좋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치유하자. 누가 얘기했어요? 꼬르부제와 함께하는 CIAM 근대 건축가 협회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 제4회였나요? 제4회 아테네 회의에서 도시 공간을 기능에 따라서 분리하자. 그래서 생산, 활동, 생산, 생활, 위락, 교통 네 가지 기능 공간을 분리를 해서 도시 플래닝 하자. 근데 이런 아테네 현장 같은 경우 1930년대의 도시 문제, 도시 여건 토대로. 즉, 그때 당시, 벌써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80년 전, 90년 전, 상당히 오래된 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패러다임과는 약간은 다르다. 토지 이용의 기능 분리라든가 도로의 확장 등을 강조했다. 자, 토지의 기능 분리. 이게 주거, 상업, 공업. 분리한 거잖아요. 생활, 생산, 위락. 생활이 주거고 생산이 상업이고 위락이 녹지고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 확장, 큰 도로를 만들어서 뻥뻥뻥 뚫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 근린주거에서 뭐 간선도로로 확 만든 도로 혹은 뭐 고속도로 연결되는 도로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아테네 현장이었다. 즉 기본적으로 기능주의, 아테네 현장은 기능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해요. 자, 그래서 기본 원칙을 보면 환경과의 관계를 본다면 우선 물리적 환경을 중요시했다. 무슨 말이에요? 큰 도로, 꼬르부제가 얘기했었다면서요. 고층 in the park, city in the park. 고층화된 건물과 큰 도로를 기준으로 원활한 소통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환경을 중요시했고 자연 보존이나 녹지 환경, 녹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고층화를 통한 녹지 확보죠. 그 city in the park의 개념. 그리고 고층화를 통해서 일조권이나 녹지를 확보했었다. 자, 주변 도시와의 관계, 도시와 주변 지역을 관리했다. 그래서 도시를 지역의 일부로 보면서 지역 계획의 맥락, 흐름상에서, 그러니까 미국 지역 계획할 때 그쪽 라인이잖아요. 그때 당시 이야기다 보니까 지역 전체 리전을 보고 그 중에 시티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도농 통합 계획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요때 당시가 이제 미국 지역계획과 그 지역계획협회와 연동되다 보니까 이제 도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농촌까지 함께 보는 그런 방향이 있었다. 기술 같은 경우 기존의 도시 체제가 기술 발전에 적응하지 못함을 비판했다. 즉 기존 도시들은 상당히 낙후됐는데 기술 발전은 빠르게 된다. 그런 것을 받아주지 못하는 게 도시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 도시들은 꼬불꼬불한 길에 너무 도로가 좁다. 근데 현대 도시는 점점 발전을 하면서 큰 도로, 자동차가 많아지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큰 도로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 지금 현재 도시에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추구했고, 기능을 분리하고 휴먼 스케일,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기술론적인 이야기로 인해서 꼬르비제의 제자들이 브라질리아들을 건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질리아 같은 경우가 유네스코에 지정도 됐고요. 그 도시 모양이 이제 제트기 모양으로 만들어지면서 기본 컨셉이나 원리 같은 게 뭔가 현대 최신 기술을 받아들인 신기술을 받아들인 최고의 도시 뭐 이런 개념으로 도시 설계를 했었어요. 자, 그럼 주거 및 커뮤니티 같은 경우 주거 사람이 사는 공간이죠. 그럼 사람이 사는 공간은 보다 쾌적하고 좋은 공간, 즉 지형과 기후와 밀도와 녹지 등을 다 감안해서 좋은 공간을 잡아야 된다. 왜? 우선적으로 기본 대전제가 기능 분리였잖아요. 그 공간 분리, 생산, 생활, 위락, 교통 이거 같은 거였으니까 주거에 따른 생활 공간을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자. 자, 그리고 밀도를 통제했다. 즉, 주거 유형별로 공간을 나눴다. 즉, 고층화가 있는 공간, 중층이 있는 공간, 저층이 있는 공간. 꼬르비제의 그런 300만 원 이내한 빛나는 도시를 본다면, 도시 중앙부에는 막 65층의 초고층들이 막 밀집해 있고, 그 주변부에 8층짜리 연립주택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외곽인 단독이 있는 밀도별로 공간을 분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제 직주 근접을 통해서 뭔가 보다 효율화된 기능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고층화를 통해서 이제 공공시설을 확보했다. 아무래도 이제 고층화를 하다 보면 보다 밀집된 공간에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보다 쉽게 그런 시설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보면 이제 교통이에요. 기능 분리를 우선 얘기를 했고, 교통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했으니까, 보차 분리, 그리고 교차를 통한 입체화다. 보도와 차도 분리해서, 기능 중심이잖아요. 그 말은 뭐야? 역할을 충실하게 다 해라 하잖아요. 그럼 차도 같은 경우는 차량만 제대로 다니면 되는 거고, 사람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도와 차도를 분리시키고, 어떻게? 입체 교차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은 위로 가고, 뭐, 차는 아래로 가고. 이 입체부차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혹시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동탄 신도시의 메타폴리스 앞에 보시면 아래 대규모 녹지축을 기점으로 아래는 이제 보행로가 설계되고 그 위로 이제 차도가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 하나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로의 확장 및 특성에 따른 도로의 기능 분리를 했다. 도로의 확장. 아무래도 차량 속성이 많다 보니까 큰 도로가 필요할 것이고 특성에 따라서 도로의 기능을 구분한다. 우리가 도로의 개념이나 그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보죠. 어떻게 봐요? 고속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간선도로, 집 앞에 연결을 하는 국지도로, 그리고 이 둘을 상호 연결해주는 집분산도로. 이게 가장 큰 세 가지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꼬르부제의 이런 기능주의에 입각해서 본다면 우리 찬디가를 설계할 때 V1부터 V7까지 가로망의 기능에 대해서 분리를 한단 말이죠. 그럼 V1 같은 경우가 그런 고속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될 거고, V7 같은 경우가 이제 보행자 전용도로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도로에서 어떠한 기능,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분리를 시켜줬다는 거고, 이것도 기능주의에 입각한 거죠. 왜? 아테네 현장 자체가 기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주거, 생산, 위락, 교통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교통계획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뭔가 시간차 그런 교차로 이런 게 될 거고요. 제도 및 주민 참여를 본다면 가치 있는 건축물 보존해야 된다. 그렇죠? 뭔가 중요한 건물 보존해야 되고, 공익은 사익에 우선돼야 된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이익이 우선해야 되고,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 계획이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 제도의 확립이 추구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아테네 현장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도시의 기능주 공간, 기능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개념을 쭉 이어지다 보면은 이제 뭔가 MXD, 혹은 복합연도 개발이나 컴팩시티, 입체 도시와 같은 식으로, 압축 도시와 같은 식으로 좀 개념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여러분이 바로 인지하셔야 되는 건 기능 위주의 도시를 만들자고 했던 게 아테네 현장이다. 자, 다음은 마추픽추 현장이에요. 마추픽추 현장. 자, 마추픽추 현장은 1977년이네요. 자,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도시계획 목표로 내세우고
생태와 에너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 자연 환경이죠. 자연 환경. 1970년대 발표되어 이전의 아테네 현장보다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아테네 현장보다 계획의 강요성을 강조했대요. 주민 참여의 다양화와 기능 간 통합 등을 주장하는 등의 계획 과정에 역점을 두었다. 자, 아테네 현장보다 다음에 나왔는데 우선 자연 환경을 중시했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를 이야기했으며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대중교통 간의 연계 강화와 도시 계획 시 계층 간의 혼합, 소셜 믹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민 참여 강화돼야 되고 대중교통 체계를 활용한 TOD의 개념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계획의 중요성, 계획 과정의 중요성이죠. 프로세서, 합리적인 계획론, 절차론에 따른 그런 계획론, 이런 식의 개념들이 우선 마추픽추다. 그럼 마추픽추의 헌장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요. 자, 우선 환경과의 관계를 보면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생태나 에너지에 대한 관점들. 그래서 우수 레인시티 같은 경우 빗물을 활용해서 뭔가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솔라, 태양열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리고 삶의 질과 자연과의 조화. 자연 속에 사는 사람은 보다 삶의 질이 높을 것이다. 이런 개념 적용했고요.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더 강조하게 얘기했다. 자, 주변 지역과 본다면 도시와 주변 지역을 일체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자. 그리고 국토, 지역, 도시, 지구 계획과의 연계를 하자. 우선 하나로 본다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앞에 잠깐 나왔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해서 광역교통망을 형성하고 시, 군을 연결하고 도시와 국토, 지역과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주변과의 관계에 대해서 봤고요. 기술 같은 경우 기술 발전의 영향 및 기대가 있었고, 기술의 양면성과 이성적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 기술의 양면성. 좋지만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히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테네 현장에서는 기술에 대해서 맹신을 하죠. 기술이 좋아지니까 현대 도시의 병폐, 문제 같은 경우는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마추픽추에서는 기술로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먼저 중시하자. 어떻게 보면 ESSD의 기본적인 개념이 슬슬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술 지향 쪽보다는 이제 환경 쪽을 좀 더 채택을 했다는 거고요. 자, 주거 및 커뮤니티를 본다면 공동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공간 만들자. 그리고 계층 간의 공존, 소셜 믹스를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기능 간의 통합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계층이 분화되어 있다면, 사는 곳이 다르다면, 하고자 하는 공간이 좀 다르다면 더 분화가 될 테니까 섞어주자. 섞어주다 보면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울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입지에 있어서 계층 간 분리를 지향했다. 이런 거죠. 여기는 화이트, 이쪽은 블랙. 이거였잖아요. 그 과거 같은 경우 흑인들의 타운이 있고 백인들의 타운이 있고. 근데 그렇게 너무 분리하지 말고 믹스를 좀 하자. 이게 마추픽추의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교통 같은 경우 이제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해서 대중교통 우선을 했다. 그리고 도로 확장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너무 도로가 커버리면 개별 자가소유 차량들만 위주가 되기 때문에 자가소유 차량들은 환경을 악화시킨다. 그러면 자가소유를 갖지 말고 함께 쓸 수 있는 대중교통을 쓴다면 도로가 클 필요도 없을 것이고 환경도 중시될 것이고 된다는 거죠. 흐름이 좀 잡히실 거예요. 자, 제도 및 주민 참여 보면 이제 사용자 중심의 건축이 있었고 계획 과정에 모든 관련자가 참여한다. 그 프로세서 절차에 따라서 들어가는 그게 있다는 거죠. 지금 현대도시계획 같은 경우 보면 개별적으로 각각 다 심의가 있고 부서별 협의가 있고 공청회 공람이 있고 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사이 프로세스마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자. 이런 내용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절차적 이론에 따라서 사이사이 껴야 되는 환류의 과정을 만들어 보자. 그런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런 환류의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도적 장치, 절차, 프로세서를 한 번 더 언급한 거고, 자, 계획 및 해결 방안을 본다면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방안으로 도시계획 측면을 모색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확실히 기능 분리 잘하고 공간을 나눈다면 환경오염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인구 집적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 대책 조치를 강구한다. 즉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때리는 거죠. 벌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 수정법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법 같은 경우 보면 뭐 과밀 억제 원형 해가지고 과밀하게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못 들어오게 막 규제하잖아요.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컨트롤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계획의 중요성. 계획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우리가 더 환경적으로 좋아진다. 그런 개념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보존 같은 경우는 문화적 대상의 보호와 보존이 필요하고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러니까 무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한계를 인식하고 도시 성장 관리를 해야 된다. 무분별하게 쓸 수 없으므로, 자원을 무분별하게 활용할 수 없으므로 그 한계점을 인식해서 계획에 맞게 컨트롤해서 사용하자. 그리고 개별 건축물이 아닌 주변과 공간 및 전체 공간 조화를 통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자.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된다면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본다면 마추픽추 같은 경우도 환경이라는 ESSD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죠. 그 속에서 주민들의 참여도 있어야 되고 계층 간의 혼합 소셜 믹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의 기능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화, 환경과의 조화, 지속 가능성,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1970년대 이제 마추픽추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메가리드 현장이에요. 메가리드 현장. 자, 메가리드 현장은 1994년 이제 한 거의 가까이 다 왔죠. 한 20년 정도 전쯤인데, 자, 정보화, 환경 친화, 개방화, 공생, 공존 등의 탈산업화 시대에 도시가 지내여야 하는 도시계획 사상에 초점을 맞췄다. 자, 메가리드. 우선 정보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고, 세계화 시대. 그러니까 정보통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만들어지고, 뭐 그런 개념이죠. 뭐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유목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막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시환경과 자연보호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개념이 보다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거고, 즉, 우리 전에 있었던 마추픽추에서는 환경 중시, 즉, 지속 가능성, ESSD의 그런 개념이 들어왔었다면, 이제 메가리드는 어떤 거예요? 창조도시라든가, UCT라든가, 정부화라든가, 세계화라든가, 글로벌 스탠다드, 이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메가리드 현장이겠죠. 그래서 좀 더 본다면, 자, 특히 시민과 정부의 쌍방향 교류, 봤더니, 이 전 현장은 어디에? 마추픽추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의 기회를 만들었죠. 제도적 장치 내에서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 전은 어땠어요? 아테네 같은 경우는 국가주도, 권력주도에서, 제도에 따라서 합리적인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테네였고, 마추픽추는 그 사이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환류의 과정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고, 봤더니 이제 마가리드는 아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는 거죠. 이게 민관 협력 파트너십, 이와 같은 개념을 등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 관리에 따라서 정부와 시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다한다. 그런 개념이 등장했고요. 도시교통은 이제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뀌면서 도시와 주변, 그리고 도시와 도시 간의 균형 발전을 제한한다. 봤더니 이제 도시와 도시가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아테네는 도시와 그 주변만 봤죠. 하나만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도농통합 이런 얘기 했죠. 근데 지금은 도시와 도시라 이거예요. 연담화되고 글로벌화되고, 즉 세계 도시화가 되는, 광역화가 되는 균형 발전, 이런 개념이 슬슬 또 나온다. 그래서 또 핵심을 본다면, 도시 환경과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환경 보호는 똑같은 얘기죠. 자연 환경과 도시 환경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한쪽에 치우친다기보다는 이제 양쪽 밸런스적인 걸 맞춰줘야 되고, 자원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자원. 한정된 자원을 규하게 쓰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조림업 같은 경우, 조림 산업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꽤 됐죠. 꽤 됐고, 요즘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 10년 정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 수확을 하죠. 수확이 좀, 말은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조림 나무를 심었고,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펄프로 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거는 벌써 한 20년, 3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고. 주변과의 관계, 도시와 주변, 그리고 도시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했다. 즉, 균형 발전. 우리 균형 성장에 따라서 발전을 하자고 하는 얘기 나오는 거고, 도시성과 활력을 이제 교회 지역으로 확산시키겠다. 도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파급 효과를 통해서 보다 함께 같이 잘 살자. 이런 개념 얘기하고 있네요. 자,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혁신이 일어나요. 어떤 것?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거죠. 바로 그냥 전화, 이메일, 인터넷, 실시간으로 세계적으로 연결을 하는 거고, 뭐, 요즘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싸이, 한류 가수 싸이의 그런 노래, 지금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보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메가리드 현장에 있었던 그런 세계화 추세, 정부화 추세에 이어지는 일종의 연속선상일 거고요. 도시의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한 신기술과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상당히 복잡해지고 이걸 다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는 거고. 또 이때 당시에 뭐 생각도 못했던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에 와서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이런 그런 검색 엔진 같은 경우도 진짜 신기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주거의 커뮤니티 같은 경우 재화, 용역, 시설의 실수에 따른 공급을 한다.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에 맞춰서 공급한다는 거죠.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그러면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공급해야 된다는 거고, 건물은 시민의 물적 요구와 내적 세계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의 입장에서 만들어 지어라. 이런 개념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교통. 대중교통 중심 체계를 확립시킨다. 자,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확실하게. 환승센터든 뭐 광역교통망이든 확실한 대중교통을 만들어주고, 공간적 이동의 대안적 방안을 개발한다.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라.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을 것이고 광역버스도 있고 뭐 고속버스도 있을 것이고 우리 대심도를 활용한 GTX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연계수단 같은 걸 생각해보자.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특성을 존중하자. 그리고 보행과 자전거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자. 그러니까 이런 보행이나 자전거 같은 경우 지금 현재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뜨고 있죠. 요즘 엄청나게 서울시만 봐도 혹은 전국 투를 봐도 자전거 도로가 다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유럽 도시들 보면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 다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 것 이해하시고, 제도 및 주민 참여, 시민과 정부의 양방향, 쌍방향 교류가 된다.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고 상호 공존의 계기를 마련한다. 도시 조성 관리는 정부와 시민이 공동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부는 도시 관리 개발 기능에 따라서 개인적 성장을 또 지원한다. 또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개념이 나와야 되고요. 계획 및 방안에는 도시 활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 활력을 높여주고 개인의 삶의 질, 라이프 질을 높여줘야 된다. 그리고 부분별 체계에 따라서 이제 복잡한 것들은 이제 중앙정부 체계에서 관리하면서 이제 컨트롤해주고, 미적 부분,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이죠. 아름다움에 대해서 지역성을 부여하고 각각의 의미와 개성을 보유하자. 그러니까 지역성을 갖고 의미를 가지려면 좀 더 아름다운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문화유산의 복구, 그리고 존중과 같은 어떤 체계를 만들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메가리드 같은 경우 정보화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정부와 주민들, 시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고요. 기존에 얘기했던 대중교통 체계는 확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리 다 잡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에 대해서 보다 많은 심도 깊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글로벌에 따른 세계화에 따라서 도시와 도시를 비교하게 된다는 거, 이제. 이런 개념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마가리드 현장은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뉴 어바니즘 현장인데요. 뉴 어바니즘 현장. 자, 목표는 신고전적 건축가 및 도시 설계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건축 양식과 도시 설계 패턴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주장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현대도시를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이런저런 현대도 있었죠. 아테네 현장에 기능주의적인 것도 있었고, 마추픽추에 ESS도 있었고, 마가리드에 뭐 정보도 있었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시 개발을 막 뭔가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상실감이 온다. 도시사회의 문제 병폐가 오고, 사람들 커뮤니티가 없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좀 찾아가자. 그게 가장 큰 모티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27개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고, 각 조항의 이제 사상을 배경으로 구체적인 설계 원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역사적인 양식과 건축적 행태를 중시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형태를 다 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주변과의 조화가 안 된 건축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의 공간을 만들고, 소규모 개발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개발. 그러니까 대규모로 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메가리드나 마추픽추에 이어지면서 입체 복합, 뭔가 고밀 복합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현대도시 병폐, 윗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전혀 모르는 서로 이질성이 너무 강한 도시가 되더라. 그러니까 도시라는 공간이 분명히 사람들이 사는 공간인데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규모가 되려면 소규모로 플래닝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규모 개발을 선호했고 대중교통 중심 체계를 잡아주면서 커뮤니티의 공공성을 중시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지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봐서 이제 뭐 이전 현장과 약간 차별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주변과에 보면 녹지 공간의 확충이다. 보다 많은 녹지 공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하고, 에너지 저감, 그러니까 뭔가 고효율적인 에너지, 뭐 방열 자재를 쓴다든가, 뭐 솔라를 쓴다든가, 뭐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올 거고요. 토지 이용은 이제 조밀한 개발이다. 소규모로 개발을 하자. 그리고 복합 용도 개발을 하자. 믹스트 유지를 하자. 그러니까 토지 이용할 때 이제 복합적으로 뭐 주거 기능만 분리하고 상업 기능만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능 공간 안에 다 넣을 수 있는 MXD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교통 기능 공간 같은 경우 친환경적인 보행로, 즉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필요할 거고요. 대부분의 시설은 도보권 내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사이트 규모를 만들자는 거였죠. 그리고 대중교통 지향의 개발을 한자. TOD 개발의 개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TOD라는 거 대중교통, 우리 메가리드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 그리고 지역적 개발은 대중교통 중심의 압축 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과 연결했을 때 우선 대중교통 체계가 잡혀야 광역교통 체계가 확립된다는 그런 개념이 될 거고요. 자, 제도및 주민참여에서는 이제 도시 가꾸기 등의 주민참여를 유도했고 주민활동을 지원했다. 즉 소셜 믹스 차원에서 정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민들 스스로 모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다양한 사회계층과 연령층,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본다면 이제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 가능성, 뭔가 비오톱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그런 수공간 혹은 녹지축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플래닝 하자는 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인간 척도를 지닌 근린지구 중심의 도시 회계를 하자. 자, 인간 척도, 휴먼 스케일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이 인식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규모로
마을을 만들자 그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이제 미적 부분을 본다면 지역성과 장소성을 부각시키고 상징적인 어떤 랜드마크 체계를 그쯤으로 해서 사람들 모이도록 하는. 그러니까 과거 뭐 농촌 도시 같은 경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성황당 나무에서 사람들이 모인다. 무슨 뭐 마을 어귀에 있는 버드나무에서 모인다. 이런 식으로 장소성을 갖고 있는 어떤 스팟을 만들어 주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될 거고요. 역사적인 양식과 건축의 형태를 중시했고 건축물 및 도시 설계 질적 향상을 요구했다. 그래서 니어바니즘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디테일한 플랜으로 들어가서 뭐 펌 베이스 코드 해가지고 건축물 하나하나 다 규제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식으로도 더 나아갑니다. 네, 현장의 얘기와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좀 정리해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4개의 현장을 좀 비교 분석을 해본다면, 아테네는 이제 1993년이고, 마추픽추 77년, 그리고 메가리도 94년, 니어바니즘 96년이에요. 근데 아테네 같은 경우 기본 개념은 기능 위주예요. 도시 공간을 기능적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마추픽추는 ESSD, 환경, 지속 가능성에 따라서 환경을 좀 중시하자. 에코시티, 녹색 도시를 좀 받아줄 것이고, 메가리드는 정보화, 산업화, 뭔가 도시 경쟁력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해줄 것이고, 뉴어바니즘은 이제 좀 더 커뮤니티 제고나 그런 앞으로의 도시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 이 다음부터 배울 내용들은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 베이스가 시작이 개별적인 현장에서 토론되고 앞으로 도시는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어떤 아젠다를 던지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이제 본다면 목표 물리적 환경을 중시했다. 그래서 뭔가 고층 공간이든 도로의 기능 공간이든 이런 거 중시했고요. 녹지는 고층화를 통해서 확보했다. 마추픽추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중요시하고 메가리드는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서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추구했다는 거. 뉴어바니즘은 커뮤니티, 그리고 쾌적한 주거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했다. 삶의 질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테네는 밀도별 구분을 통해서 고층, 중층, 저층을 이야기했다면 마추픽추부터 이제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도록 얘기했고 계층과 계층 간의 공존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마가리드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 입장에서 계층 간의 교류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그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서 보다 소셜 믹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했고요. 예, 뉴어바니즘 같은 경우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커뮤니티 증진에 보다 효과적인 걸 제고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는 이제 뭐 아테네 같은 이제 도시와 그 농촌 주변 일부만 봤다면 마추픽추는 일체적인 관계, 도시와 주변 일체적으로 봤고 마가리드는 이제 도시와 도시, 그렇죠? 연계 개발, 균형 발전을 또 얘기해주고 뉴어바니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를 조금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근린 주구,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 공간을 이야기한다. 스케일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토지이용 같은 경우 아테네는 고층화를 통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기능을 분리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마추픽추는 복합용도 개발이든 뭔가 입체적인 공간, 그러니까 기능 간 통합을 하고 입체 복합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뉴어바니즘에서는 믹스트 유즈나 MXD와 같은 토지 이용이든 건축물이든 정말 복합적인 걸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해줬고요. 교통체계 같은 경우는 도로 확장 및 특성에 따른 도로의 기능을 다 분리하자. 아무래도 아테네 같은 경우는 기능 위주니까. 그리고 보차 분리와 교차로의 입체 설계를 통해서 차도와 보도의 확실한 분리를 이야기하고, 마추픽추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수단의 연계를 얘기하고, 뭐 대중교통수단을 확립하자. 이런 던져주는 거고요. 메가리드부터는 TOD라든지 그런 개념이 이제 슬슬 들어오면서, 보행자 중심과 자전거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대중교통 체계와 환승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 개발을 했다. 그리고 이제 뉴 어바니즘을 들어오면서 TOD, 대중교통과 연계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기법이 등장한다. 이렇게 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예요. 아테네 같은 경우는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보다는 이제 제도적인 절차, 프로세서, 뭔가
문제를 분석하고 이거 뭐 현황에 따라서 대안을 평가하고 실행에 옮기는 이런 프로세서를 중요시하고 그 사이사이에 그런 제도에 의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결단력에 의해서 심의 과정이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다. 마추픽추는 이제 계획 과정에 모든 참여자가 관리할 수 있는 개별적인 뭐 심의라든지 공람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어떠한 그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줬고 마추픽추부터는 메가리드부터는 그 쌍방 교류 주민과 정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자고 했고요. 마지막 이제 니오마니즘은 그 마을 만들기 혹은 뭐 이런 같은 식의 주민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커뮤니티 형성에 노력을 했다는 거. 그래서 변천이 그 제도에 따라서 국가주도 제도에 따라서 진행됐고 그 사이에 이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장이 열렸으며 주민과 정부는 이제 서로 쌍방의 교류를 했고 마지막으로 주민 스스로 하게 되는 그런 계획 과정이 나온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좀 훑어보면서 약간 내용이 누락된 것도 있고 조금은 이제 방향성이 조금은 안 맞아 보일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그 세 개의 전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개념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니어바니즘이든 TOD든 MXD든 실질적인 도시개발 기법들이 어떻게 운용되고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플래닝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현대 도시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